한 사람의 상처가 한 나라에 대한 징후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한국인인 그의 마지막 말은 난 중국인과는 맞지 않아 였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지웠어요. 하지만 운명은 저를 다시 그곳으로 이끌었죠.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배려의 문화, 신뢰로 가득한 거리,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이것은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예상치 못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한 사람의 상처가 한 나라에 대한 징후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감동의 김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입니다. 25살 중국인으로 베이징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학창 시절 내내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어요. 특히 아시아 문화권 내에서의 미묘한 차이점들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같은 유교 문화권이지만 각 국가마다 발전해온 독특한 특성들이 흥미로웠거든요. 이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고 대학 시절에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평소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해서 태국,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실 테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친구들과 함께한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왕하오, 장린, 수메이, 그리고 황진. 이 네 친구는 제가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여정의 동반자였어요. 대학교 동창인 이 친구들은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오는 제 대학 시절부터 가장 절친한 친구로 항상 저를 밝은 에너지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죠. 하오는 국제경제학을 전공하는 영리한 학생이었지만 학업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의 쾌활한 성격과 유머 감각은 저희 그룹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하오의 긍정적인 성격과 모험심은 제가 이 여행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속으로 망설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이 여행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수없이 자문했어요. 2해 전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이별 이후로 한국은 제게 반갑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그 기억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제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여행 가이드북을 읽는 린과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들뜬 표정을 짓는 메이, 그리고 한국 음악을 감상하는 진과 같은 친구들의 설렘에 찬 얼굴을 보며 저도 최대한 열린 마음을 갖기로 했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말이죠. 하오가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걱정 마, 리나. 이번 여행은 분명 좋은 기억이 될 거야. 우리가 함께 있잖아.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비행시간 내내 저는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씨름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나라, 그리고 지금은 피하고 싶은 나라.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제 마음도 어둠과 빛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이 제 기억을 자극했어요. 여기서 형석과 처음 만났고 저곳에서 데이트를 했었죠. 한강변에서 함께 걸었던 그날, 남산타워에서 본 야경,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서 나눈 웃음까지. 그때는 한국이 마법 같은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추억들이 이제는 쓴맛을 남기는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오가 제 생각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시차 때문에 피곤하다며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친구들은 아마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묻지 않았고 그저 제가 이 여행을 통해 무언가를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인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고궁의 기와 지붕을 비추며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돌계단을 오르며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죠.
주변의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저는 그저 의무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흥미를 느끼기보다는 2년 전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고통스러운 이별을 떠올렸습니다. 김용석은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서로 대학생이었던 우리는 유학생 정착 모임에서 만났고 그는 항상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해주고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었죠. 처음 만났을 때 형석은 제가 생소한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제가 숙소를 찾을 때도 직접 여러 곳을 함께 둘러봐 주었고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때면 중국 식당을 찾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배려 덕분에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차이점을 존중하고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웠죠. 하지만 점점 그 관심은 비판으로 변했고 제 국적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에는 냉소가 깃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중국식 발음으로 한국어를 따라하게 하며 친구들을 웃겼고 그 순간 저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어요. 결국 헤어지면서 그가 던진 중국인과는 맞지 않아라는 말은 제 자존심을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겼고 저는 더 이상 그 나라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중국으로 돌아왔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려 했어요. 경복궁의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건축물 사이를 걸으며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하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제가 이런 멋진 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억지 미소로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선 한국 문화에 대한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앞에서 친구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을 때도 저는 그저 겉으로만 웃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한국인 가이드의 열정적인 설명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근정전이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과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과 열정이 어쩐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복궁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몸짓에서 자국의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그가 설명을 마치고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친절한 미소와 함께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혹시 중국에서 오셨나요? 제가 조금 중국어를 할 수 있어서요. 그의 중국어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성과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친절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경직된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도 작년에 베이징을 여행했었다며 반가워했어요.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습니다. 하오가 바로 나서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에 대해 물었어요. 준호 씨는 기꺼이 조언을 해주었고 심지어 자신의 연락처도 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직업상 관광 안내를 자주 하니 시간이 된다면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안내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의 순수한 친절함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형석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죠. 준호 씨에게서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친절함과 도움의 손길만이 있었어요. 경복궁을 나오는 길에 저희는 한복 체험을 하는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궁의 배경과 어우러져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메이는 즉시 한복 체험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도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는 것조차 저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왔죠. 지는 제 표정을 보고 이해했는지 제가 왜 이렇게 방어적인지 물으며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라고 조언했어요.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보라는 그의 말이 저를 잠시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북촌 한옥마을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전통 기와지붕의 조화가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도시에 다시 온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느껴졌습니다. 잠깐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알림을 확인해 보니 준호 씨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오늘 만남이 즐거웠다며 내일 시간이 된다면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안내해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함께해도 좋고 친구들만 가도 좋다며 배려심 넘치는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하오가 제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보고는 키득거렸어요. 잘생겼다며 놀렸고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경계하는 것뿐이라고 부인했지만 속으로는 준호 씨 친절함과 열정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가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국에서의 첫날을 떠올리며 일기를 썼어요. 예상보다 괜찮은 하루였다고. 물론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끔찍하지는 않았다고. 그리고 준호라는 사람의 친절함이 어쩐지 마음에 와닿았다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놀라웠던 건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신의 배낭을 앞으로 메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하오의 배낭이 다른 승객에게 부딪혔을 때 준호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이라고요.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가방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배려심이었죠. 손잡이를 꼭 붙잡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묵묵히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끄럽게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달랐죠. 형석과 함께 있을 때는 주로 그의 친구들만 만나서 다른 한국인들의 일상을 볼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메이는 쉽게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하오도 금방 분위기에 적응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며 저도 마음을 열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기차가 급정거했고 하오가 옆에 서 있던 노인분과 부딪혔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한국은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강한 나라라고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오가 바로 고개를 숙이며 중국어로 사과하자 그 노인분은 오히려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심지어 중국어로 부서치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다니요. 형석의 냉담한 표정만 기억하고 있던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 준호 씨가 역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직장 출근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를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캐주얼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오늘은 한국의 카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안내하고 싶다고 했어요. 준호 씨는 우리를 이끌고 복잡한 골목길을 통과해 아름다운 한옥을 개조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전통적인 구조에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는 그곳은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은 명소 같았어요. 나무 기둥과 창호지 창문이 남아있지만 안락한 소파와 현대적인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자주 오는 곳이라며 조용히 책도 읽고 가끔 외국인 친구들도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장소를 소개해주는 그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강남 거리를 걸으며 세련된 빌딩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죠. 배낭을 앞으로 맨 채 정돈된 모습으로 걷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강남의 세련된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하오가 갑자기 가방을 두고 커피를 주문하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가 있어 짐을 지키고 있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한할 정도로 주변을 보니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값비싼 물건들을 자리에 두고 주문하고 있었어요. 맥북, 아이패드, 고가의 카메라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갑까지 자리에 둔 채 카운터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범죄율이 낮은 편이라 이런 실내 문화가 가능하다고요. 물론 항상 조심하는 게 좋지만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꽤 안전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준호 씨는 한국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과시가 아닌 솔직함이 느껴졌어요. 결국 저도 용기를 내어 물건을 두고 주문했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다들 부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값비싼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신뢰 문화가 가능한 사회라니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 씨는 한국의 역사부터 현대 문화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청자, 조선시대의 도자기, 그리고 현대 한국의 대중문화까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도 중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그가 중국 영화와 문학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장이머우 감독의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붉은 수수밭은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죠. 그의 말에 저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영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 영화 중 하나였거든요. 우리는 중국 영화와 문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그는 심지어 모연의 소설도 읽었다고 했죠. 제 문화에 대한 그의 진정한 관심과 이해의 깊이에 감명받았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준호 씨는 제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종종 제 의견을 물었고 제가 말할 때면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석과는 달리 그는 제 문화적 배경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맑은 눈빛이 저를 향할 때마다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떨림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카페의 창가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저는 서울의 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작은 것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형석과 함께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저희의 다음 목적지는 삼청동이었습니다. 아기자기한 갤러리와 카페들이 즐비한 이 거리는 서울의 예술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준호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골목마다 독특한 분위기의 작은 가게들이 있었고 전통과 현대가 적절히 어우러진 공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저희는 근처 카페로 피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우리 5명과 준호 씨가 모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준호 씨는 한국의 장마 시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형석과 함께 비를 맞으며 달렸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그런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정 없이 그저 지나간 시간의 일부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준호 씨의 밝은 웃음소리와 친구들의 즐거운 대화 속에서 과거의 아픔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나오자 저희는 북촌한 옥마을로 향했어요. 빗방울에 씻긴 기와 지붕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준호 씨는 각 한옥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해박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역사학을 전공했거든요. 특히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았어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었군요. 대학원에서는 조선시대와 명청시대의 문화 교류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도 배우게 되었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런 교류의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형석은 그런 넓은 시각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중국은 그저 다른 나라,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였을 뿐이었겠죠.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준호 씨는 내일도 시간이 된다면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현대적인 서울, 강남과 홍대 지역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모두 기꺼이 동의했고, 특히 저는 내일의 만남이 기대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하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리나, 준호 씨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이 맞다고 느꼈어요. 준호 씨의 시선이 자주 저에게 머물렀고, 대화할 때면 특별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형석과의 경험 때문에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놀라웠던 건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신의 배낭을 앞으로 메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하오의 배낭이 다른 승객에게 부딪혔을 때 준호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이라고요.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가방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배려심이었죠.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이 모여 한 사회의 특성을 만드는 것이겠죠. 형석은 이런 부분을 제게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만 말했을 뿐, 왜 그런 행동이 중요한지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진 않았죠. 하지만 준호 씨는 달랐어요. 그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남에 도착했을 때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거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준호 씨는 이곳이 불과 50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했죠. 현대적인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우리는 한국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한국은 많은 아픔을 겪으며 성장했어요. 전쟁, 가난, 독재.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문화에 배타적이 되기도 했죠. 준호 씨의 솔직한 말에 저는 공감했어요. 모든 사회는 각자의 상처와 성장통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화 시대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형석과 준호 씨의 차이가 단순히 개인적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대 차이, 교육 배경,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한 요소가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니까요. 어쩌면 형석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탓에 다른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홍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준호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리나 씨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형석과의 관계, 그가 했던 말들, 그리고 그것이 제게 남긴 상처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준호 씨는 깊은 공감을 표현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도 다시 한국을 찾아주신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한국인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사람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홍대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저는 준호 씨의 말을 곱씹었어요. 한 사람의 행동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지 깨달았습니다. 마치 모든 중국인이 같을 수 없듯이 모든 한국인도 같을 수 없겠죠. 형석이 저에게 준 상처는 그저 한 사람의 행동일 뿐 한국 문화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 씨는 저희를 특별한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국 전통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그 정성스러운 플레이팅과 조화로운 맛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한국과 중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유교 문화, 가족 중심 가치관, 공동체 의식.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죠. 준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공통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내일은 혹시 리나 씨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오가 제 대신 대답했어요. 그럼요. 우린 내일 쇼핑몰에 갈 거예요. 리나만 데려가세요. 친구들의 장난스러운 미소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메이가 물었습니다. 리나, 준호 씨 어때? 첫인상이 좋아 보이던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좋은 사람 같아. 형석과는 많이 달라. 리는 철학적으로 덧붙였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법이야. 내가 형석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게 가져온 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미움은 사실 형석 한 사람에 대한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것을 한 나라 전체로 확대한 것은 제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세상에는 형석 같은 사람도 있지만 준호 씨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저는 왜 잊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은 준호 씨와 단둘이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하오는 제가 옷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고 메이는 제 머리를 예쁘게 해주었어요. 친구들의 장난스러운 놀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행복했습니다. 로비에서 준호 씨를 만났을 때 그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것 같았어요.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이었죠. 그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버스를 타고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북한산에 도착해서 우리는 쉬운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산길을 오르며 준호 씨는 이곳의 역사와 자연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때로는 제 손을 잡아 험한 길을 지나가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설레었습니다. 정상 근처의 바위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준호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리나 씨를 만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준호 씨를 만나서 기뻐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서히 그가 제게 다가왔고 우리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짧지만 달콤한 키스였어요. 떨어지면서 그는 부끄러운 듯 웃었고 저도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행복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하산하는 길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준호 씨가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과 와인으로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 선선한 바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의 따뜻함.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리나 씨, 이번 여행이 끝나도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베이징에 방문할 기회가 있을 테니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진지한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 씨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예쁜 포장지 안에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열리지 매듭이에요. 두 나무가 하나로 얽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거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인연으로 맺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깊은 선물에 저는 감동했고 바로 손목에 착용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쇼핑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준호 씨도 합류해서 모두 함께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준호 씨는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떠나는 것이 기쁨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떠나기 아쉬운 마음이 크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그의 약속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곧 다시 만나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이번 여행을 돌아봤어요. 한 사람의 상처가 한 나라에 대한 증오로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따뜻함이 그 증오를 치유할 수도 있어요. 준호 씨와의 만남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다시 특별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픔과 상처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장소로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제 마음의 일부를 남겨둔 이곳에. 지금까지 중국인 리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궁금증으로 한국에 왔었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사람으로 한국까지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정말 설레이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레이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 행동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지내도록 해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